자, 이번 시간에는 2024년 2월 4일 제110회 전산회계 1급 1월 달에 2월 달에 올해 처음 시험 문제죠. 자, 여러분들하고 이론 문제를 1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지를 보는 것보다 제가 PPT로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지식을 갖고 있어야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지 같이 표시해 놓은 거 PPT를 갖고 한 문제 한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니까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재무제표의 종류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네요. 회계 1급 치고는 상당히 쉬운 난이도의 문제를 냈어요. 수업 시간에 회계 수업 들어가면서 회계 담당자는 당연히 재무제표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반드시 암기하셔야 합니다. 기본이라고 말씀을 해드렸거든요. 재무상태표, 두 번째 손익계산서, 세 번째 현금 흐름표, 네 번째 자본 변동표, 마지막 다섯 번째 주석. 이 다섯 가지가 재무제표의 종류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재무제표의 뜻이 뭐냐고 물어보면 여기 한자어로 재산, 재물을 나타내는 제자예요. 무는요, 업무, 일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재무, 그러면 재산과 관련된 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재는 여러 가지라는 뜻입니다. 한자어로 표는 말 그대로 표고요. 그러면 재무제표가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은 재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걸 갖다가 나타내는 것이고, 종류에는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현금 흐름표, 주석, 재무상태표 다 여기 있는데 제조원가 명세에서는 재무제표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렇게 첫 번째 문제는 간단히 해결할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 문제를 보게 되면 다음 중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계산할 때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물어봤어요. 정액법이라고 얘기하면은 일단 우리가 여기다 써볼까요? 유형자산은 유형자산의 목적은 사용 목적으로 갖고 있는 게 유형자산이에요. 사용 목적이라는 말로도 사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영업용이라고도 사용하기도 하고 업무용이라고도 해요. 이런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 유형자산인데, 우리 회사에서 사용 목적으로 갖고 있는 유형자산은 대표적으로 토지, 건물, 차량, 운반구, 그다음에 비품, 기계장치, 이런 것들이 있더란 말이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취득해서 사용 목적이니까 사용하게 되면 사용하는 것만큼 가격이 떨어져요. 그래서 1년을 단위로 해서 그 가격이 얼마만큼 떨어졌는지를 계산하는 방법이 감가예요. 가격이 떨어진 것만큼 그 금액만큼을 깎아서 비용 처리한다. 그래서 감가상각비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은 우리 세 가지가 있다고 보통 배웠었죠. 세 가지가 아니라 회계 1급이니까 네 가지 되겠네요. 정액법이 가장 보편적인 것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정률법도 있어요. 정률법, 그 다음에 생산량 비례법이 있고요. 여기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연수합계법. 자, 보통 여러분이 볼 수 있는 회계 1급에서 보통 많이 나오는 보편적인 감가상각 하는 방법 네 가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중에서 감가상각할 때 계산할 때 꼭 필요한 감가상각의 3요소라는 게 있어요. 감가상각의 3요소라고 해서 감가상각할 때 주어져야 되는 정보는요. 첫 번째는 취득원가예요. 취득원가를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내용연수,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내용연수. 마지막으로 잔존가치.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우리는 감가상각의 3요소라고 합니다.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비례법, 연속기법이 있는데 여기 물어보는 질문에서 감가상각의 3요소를 물어보고 있었던 거예요. 정액법에서 관련이 없는 건 잔존가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취득원가도 있어야 되고 내용연수도 있어야 돼요. 그럼 요거를 알고 있었다면 세 개가 아니라 생산량 요거는 아니겠구나 라고 판단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1번 문제, 2번 문제만 보더라도 지금 우리 올해 2024년 들어서 처음인데 지난 그 109회 문제가 많이 어려웠었거든요. 제가 문제를 풀어드리면서도 이 정도를 회계 1급에 이렇게 많이 내나 싶은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109회였었어요. 그래서 아마 109회에 합격률이 많이 저조하지 않았을까라고 설명을 해드리면서도 생각을 했었는데 2024년도 첫 번째 문제치고는 되게 무난하다. 이 정도면은 회계 2급 정도 수준에서 낼 법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세 번째 문제는 뭔가 봤더니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나타나지 않는 항목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물론 프로그램에 있기는 해요.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있는 항목들을 보여드리기는 하겠지만은 좀 이따 화면을 좀 제가 실기해서 업로드 한 다음에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가 지금 우리 자본계정에 있는 항목인데 여러분이 회계 1급에서 자본계정은 지금 우리가 법인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회계 1급은 법인이면서 그 다음에 제조업을 하고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 시험 문제들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법인의 자본계정은 이렇게 생겼다는 걸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제 문제 그 기출문제 설명해 드리는 거 회차마다 보셨던 분들은 자주 제가 해드렸던 말 참고 들으셨을 텐데요. 재무상태표 계정,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계정, 즉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 계정들 암기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회계 담당자이기 때문에 회계 담당자는 회사에서 벌어지는 회계상의 거래를 기록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바로 이 계정에 있는 그 계정으로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몰라서는 시험 문제가 됐던 실무가 됐던 많은 필요성을 엄청나게 필요한 거란 얘기죠. 그래서 꼭 암기하시라고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자본계정도 마찬가지예요. 자본계정은 실무에 가면 여러분이 다룰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자본계정은 상징적으로 회계 이론 여러분들이 계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시험용이라고 보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실무와 따졌을 때는. 그래도 급수가 올라가면서 회계 1급부터 시작해서 세무 2급, 세무 1급 거의 빠지지 않고 많이 출제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계정들을 꼭 암기해 주세요. 자본 계정에는 이렇게 자본금,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이익잉여금 5가지 통합계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통합계정 아래 구분계정으로 자본금은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액으로 자본금을 표시해야지 되고 자본잉여금에는 주식발행 초과금과 감자차익, 자기주식 처분익 이렇게 있다는 것들을 하나하나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한꺼번에 외우려고 하면 당연히 힘들겠죠. 시간 틈틈이 하나씩 떼어내서 반복해서 보시면 좋겠고 혼자 이게 외우는 게 만만치 않다 하시는 분들은 전산회계 1급 제가 수업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 수업을 들으시면서 그 활용하는 그 계정들 사용되는 상황을 갖다가 같이 공부하시면 설명도 듣고 어떤 경우에 이렇게 처리하게 된다는 걸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수업된 것들을 이 자본 파트를 한번 들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용어들도 계정들도 낯설게 처음 보는 것들이 많은데 혼자서 끙끙대고 내용도 모르고 외우려면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들으시면서
요 자본 파트는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얘기했던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있잖아요. 얘는 어디 파트에 들어가는 거냐면 이 자본계정의 이익잉여금 파트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익잉여금이라는 것은요, 우리 회사에서 영업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었다는 뜻이에요. 얘는 영업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익을 벌었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당기순이익도 여기 들어가 있죠. 자, 이익잉여금이란 말 뜻은 그해 이렇게 영업활동을 통해서 벌었던 돈들 있죠. 그 영업활동을 통해서 벌었던 돈들을 단기 거는 당기순이익이라고 부르고, 그 전년도에 있었던 거, 예를 들어서 이 당기순이익이 2023년도 거였다고 얘기를 한다면 2022년도에도 그래서 2021년, 2022년 이렇게 계속 당기순이익이 있었다고 한다면 얘네들을 다 묶어서 통칭해서 부르는 걸 우리는 이익잉여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익잉여금 중에서 우리가 돈을 벌게 되면 주주들한테 현금 배당이다, 그다음에 주식 배당이다, 그다음에 적립금이다, 이런 거를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배당금으로 또는 적립금으로 사용하고, 그래도 남아 있는 돈들의 전체 집합체를 이익잉여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이익잉여금이라고 불렀다가 거기서 처분을 하게 되면 바로 처분을 하게 되면 처분 과정이 현금 배당, 주식 배당, 그다음에 적립금 이렇게 나누어서 얘네들을 이익잉여금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2023년 시점에서 봤을 때 2022년까지 그 전년도부터 사용하지 않고, 즉 주주총회에서 처분되지 않고 남아있는 전체 금액, 그걸 갖다 우리는 전기에서 이월된 아직 처분되지 않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당장 그 잉여금 처분계산서를 갖다가 보여드려도 여기서 얘가 익숙지 않으면 걔가 왜 그렇게 구성되는지 그 용어들이 되게 낯설게만 보이신단 말이죠. 요 용어 설명하고 이따가 제가 요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아마 금방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여기에 전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제일 처음에 금액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가 10만 원이 남아 있었다, 이렇게 기정한 거죠. 그리고 단기에 또 영업을 해서 이익이 났어요. 단기 순이익으로 이익이 나서 40만 원 이렇게 있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전기까지 주주총회를 통해서 처분되지 않고 남아있던 금액이 합계, 그걸 정기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데, 올해 번 돈까지 합쳐서 40만 원 합쳐서 얘를 뭐라고 명칭을 부르냐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아직 여기 주주총회에서 우리가 번 돈인데 아직 처분되지 않은, 처분이라는 말 뜻은 주주총회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현금 배당 또는 주식 배당, 적립금 이렇게 처분이 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처분할 수 있는 금액은 50만 원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올해 지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50만 원 중에서 현금 배당을 할 수 있어요. 현금 배당을 예를 들어서 20만 원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 다음에 주식 배당도 할 수 있어요. 주식 배당도 하게 되면은 여기 또 10만 원 이렇게 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뭐 목적에 따라서 적립금으로도 저기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 쓰지는 않겠지만 적립금 중에서 뭐 사업 확장 적립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감채 적립금이라든지, 우리가 벌어둔 돈으로 사업을 확장할 때 돈을 추가하지 말고 벌어놨던 돈을 좀 여기다 적립해 놓고 나중에 이 금액으로 사업 확장할 때
쓰자 그래서 몇 가지만 써볼까요? 사업 확장 적립금, 뭐 예를 들어서 얘를 5만 원 이렇게 적립을 해 놓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번 돈에서 적립을 해 놓는 겁니다. 또는 회사들에서는 보편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많이 빌리게 되죠. 부채예요. 그래서 그 부채를 갚을 때 그때 사용하자 그래서 감채 적립금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얘는 뭐 없다고 그러고요. 또 뭐 있냐면 퇴직금 지급할 때 퇴직급여 충당 적립금 해갖고서는 직원들 퇴직할 때 돈 여기서 보태서 주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죠. 이런 사업확장 적립금이나 감채 적립금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임의 적립금이라고 불러요. 회사의 목적에 따라서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필요에 따라서 이런 내용들을 적립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반해서 법정 적립금이 있어요. 법정 적립금은 현금 배당하게 되면 이런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현금 배당이 있을 때마다 반드시 적립을 하라고 하는 적립금인데 이 이름 명칭은 이익준비금이에요. 그래서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의 최저 10%예요. 여기 2만 원이 되겠죠. 최저가 10%고 10% 이상 하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주주 쪽에서 대부분 그 이익준비금 같은 경우에는 10%만 하지 그 이상은 잘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준비금으로 10% 얘는 자동이에요. 현금 배당에 한해서만이에요. 얘를 우리는 법에서 정해놨다 그래서 법정 적립금이라고 부릅니다. 요 밑에 거는 뭐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얘네들은 임의 적립금. 그래서 적립금은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거예요. 법정 적립금, 임의 적립금. 그 다음에 처분할 때 이 적립금으로도 할 수 있다 그랬었죠. 그 다음에 현금 배당, 주식 배당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지는 이 이익준비금, 이익잉여금에서 지금 여기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나타나 있는 주된 내용들이 이런 규정들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나타나지 않는 종목은 제가 분명히 이익잉여금에 이런 내용들이 있다고 말씀을 해드렸죠. 여기 이익준비금은 법정적립금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거고요. 자기주식은 어디에 있어요? 자기주식은 자기 자본 조정 계정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가 아니라 이쪽 자본 조정 계정에 있는 거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죠. 그다음에 현금 배당도 있고 주식 배당도 있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이런 거에 대한 회계 처리도 제가 회계 1급 내용에다가 자본계정에 설명할 때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용어들이라 까다롭겠지만 뭐 안 볼 거 아니시고요. 여러분들은 저기 세무 2급, 세무 1급 여러분이 능력에 맞춰서 좀 준비하시면서 꾸준히 공부를 하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회계 1급뿐만 아니라 실무적으로 필요한 자격증은요. 제가 실제 실무 담당자였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이 지금 이 전산회계 기준으로 해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시려면 전산회계 1급 그 다음에 전산세무 2급 정도는 따셔야지 회계 업무를 보실 수 있다고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그 회계 담당자 구인하는 그 안에 가보시게 되면 전산회계 1급 필수, 전산세무 2급 뭐 우대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이 회계 지식은요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를 게 없어요. 자격증밖에. 자격증을 또 갖고 있어야지 최소한 그만큼의 회계 공부를 해서 말귀를 알아듣겠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하실 때 최소한 세무 2급까지 준비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기출문제 풀어드리면서 암기해야 되고 공부 꼭 하세요 라고 하는 것들은요 제 수업한 그 내용들 다시 찾아보고서 공부하셔서 정확히 잘 익혀 놓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3번 문제는 이렇게 설명을 마치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는 그 수익 인식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그런데 여기 수익 인식 기준이란 말은 또 뭔가 수익 인식 기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가 상품을 팔 때는 상품 매출, 제품을 팔 때는 제품 매출, 매출이라고 기록할 수 있는 것, 그걸 우리는 수익 인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계 1급 배우시면서도 회계 2급 때도 배우시긴 했겠지만 회계 2급 우리가 상품이나 제품을 팔게 되면 그 대금은 다음 때내 받기로 하고 즉 외상으로 하고 기록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외상 매출금 예를 들어서 110만원 대변에다가는 제품 매출 100만원 그 다음에 이제 회계 1급이니까 부가세 예수금 10만원 이렇게 기록했던 거 여러 번 입력해 보셨죠? 제품을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그게 바로 수익을 인식하는 거예요. 물론 수익 인식할 때에는 이렇게 제품 매출만 있는 건 아니지만 회사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빈번한 게 우리 제품을 파는 일이란 말이죠. 물론 수익 인식을 할 때 뭐 이자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긴 하겠지만 대표적인 거 하나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물어보는 것은 이렇게 매출로 인식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어떤 겁니까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기 첫 번째 보기를 보시게 되면 위탁 매출은 위탁자가 수탁자로부터 판매 대금을 지급받을 때 그때 수익으로 인식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관계도 말뜻을 위탁자는 뭐고 수탁자는 뭐고 여기에 관련된 이해를 여러분이 모르고 있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많이 설명해 드렸던 것은 어디를 설명해 드렸었냐면 교보문고를 제가 설명을 해 드렸었어요. 자, 교보문고 여기가 교보문고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출판사라고 가정을 했을 때 교보문고 대표적으로 뭐 하는 곳인지는 다 아시죠? 책 파는 곳이에요. 그러면 출판사에서 교보문고에다가 자기네들이 팔 상품인 또는 제품인 책을 이렇게 공급을 해요. 그러면 교보문고가 이 출판사로부터 이 책을 사가지고 그 뭐죠? 매대에다가 거기다가 다 깔아놓는 거냐? 아니에요. 여기 출판사는요 위탁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라는 뜻이죠. 위탁자고요. 정확한 명칭으로 위탁자. 위탁을 하면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탁자라고 불러요. 수탁자. 그래서 위탁자가 교보문고에 책을 맡기는 것이고 우리 재무회계로 따지면 출판사의 책이란 재고자산을 교보문고라는 곳에다가 재고를 잠깐 맡겨놓는 것이지 판매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이 수탁자가 즉 교보문고가 누구한테 이게 아니라 수탁자가 고객이나 거래처한테 고객 또는 거래처에게 팔 때 거래처에다가 이렇게 팔게 되면 이때 판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탁자가 고객이 아니라 고객이죠. 고객에게 판매를 하게 되면 이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누가? 출판사가. 그래서 출판사는 수익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교부한테 책을 넘겼을 때가 아니라 수탁자한테 넘겼을 때가 아니라 수탁자가 고객한테 판매했을 때 그때 수익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첫 번째 보기는 위탁 매출은 위탁자가 수탁자로부터 판매 대금을 지급받을 때 수익으로 인식한다 그랬죠. 이렇게 팔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다가 대금을 지급할 때 이때
그 수익을 인식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가 잘못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수탁자가 고객한테 판매했을 때가 수익의 인식 시점이지, 판매한 후에 그 다음에 돈을 입금할 때 그때 수익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뭐 날짜로 따지면 여기가 5월 10일이었어요. 판매한 시점은. 근데 출판사한테 대금을 줄 때는 보편적으로 한 달 후에 주더라고요. 제가 다녔던 회사에서 거래처 중에 하나가 교보문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제가 잘 알아요. 그래서 거의 한 달 걸리는데 10일 날. 그러면 언제 수익을 인식하냐고 얘기했을 때 5월 10일이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탁자가 고객한테 팔았을 때. 뭐 고객 팔고 나서 교보문고가 여기 그 대금을 출판사에다가 입금할 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잘못된 거 찾으라고 했는데 첫 번째 나왔으니까 얘가 답이 될 것이고요. 상품권 있잖아요. 상품권 매출은 상품권을 팔았을 때 수익이 아니라 그 상품권으로 우리 상품을 교환할 때, 상품권 내고 물건을 샀을 때 그때가 수익 인식 시점이에요. 그래서 상품권 매출은 물품 등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면서 상품권을 이렇게 회수할 때 그때가 수익 인식 시점이다. 자주 나오는 요 근래 들어서 요 문제가 좀 잘 나오더라고요. 재무회계에서 수익 인식을 하는 시점이 어떤 게 맞느냐는 말을 많이 물어봐요. 이걸로 익혀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단기 할부 판매. 단기 할부 판매는 예를 들어서 3개월 할부 판매, 이것도 설명은 했던 것이긴 하지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홈쇼핑 같은 데서 보시게 되면 뭐 물건들, 좀 고가의 물건들을 할부 판매하는 경우 많이 있죠. 그래서 회사에서 휴게실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만약에 정수기가 아니라 요즘 커피 머신이라고 할까요? 커피 머신 100만원짜리를 3개월 할부로 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커피 머신을 파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 커피 머신을 그 회사에다가 넘겨줬을 때 그리고 청구서를 100만원 통으로 다 청구를 해요. 한 번에 다. 그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청구하게 되면 이 날짜가 예를 들어서 얘도 뭐 5월 10일이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이날 통으로 다 수익으로 인식해요. 커피 머신을 파는 회사는. 그리고 그 판 돈은 3개월에 나누어서 3개월에 나누어서 그 대금을 회수하는 것 뿐이라는 거죠. 수익 인식 시점은 바로 요날 5월 10일 날 통으로 다 수익으로 인식하고 그 외상으로 줬던 금액을 3개월에 나누어서 수익으로 아니면 회수를 하는 것 뿐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말 나온 김에 단기 할부 판매는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얘가 장기 할부 판매라면, 장기 할부 판매라고 하면 수익 인식 시점은 언젠가요? 라고 물어본단 말이죠. 그럼 제가 예를 들어 드렸던 것은 우리가 차량을 하나 샀어요. 승용차 36개월 할부 판매요. 이건 장기죠. 근데 이렇게 장기 할부 판매로 차량을 사게 되면 우리 보편적으로 계약서라는 걸 쓰게 돼요. 계약서에는 매월 예를 들어서 매월 10일 날 얼마씩 100만원씩 몇 개월에 걸쳐서 36개월에 걸쳐서 대금을 이체한다, 대금을 결제한다, 이런 계약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계약서에는 36개월 동안 그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날짜, 그 다음에 금액, 이게 매달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자동차 판매한 회사에서도 매달 회사로 100만원씩, 부가세 10만원이 있겠죠. 100만원씩 세금계산서를 보내고 세금계산서 보낸 만큼만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여기 대가를 받기로 한 금액 또는 날짜라고 보통 우리 부가세법에서 나와 있어요. 대가를 받기로 한 금액,
대가를 받기로 한 날짜 어디 있는 거냐면 계약서에 있는 그 날짜 그 금액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할부 판매는 그 물건을 제품을 인도한 날 전체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지만 장기할부 판매는 계약서에 있는 대로 매달 100만 원씩 수익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걸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용역 매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용역은 대부분 사람의 힘이죠. 근데 우리 용역으로 부가세법에서 보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건설업이에요. 건축이죠. 건물을 짓게 되면 그 용역 매출 진행 기준에 따라 건물 같은 경우는 보통 뭐 한 번에 오늘 시작해서 오늘 다 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1년이 됐던 몇 개월이 됐던 그 공사를 진행해서 진행 기준에 따라 완성된 만큼만 청구를 하는 게 바로 진행 기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용역 매출은요, 진행 기준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한다. 이게 맞는 말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4번 문제도 요즘 보니까 그 회계 1급 여러분 거 기출문제 쭉 풀어드리면서 보니까 수익 인식 기준에 대한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더라고요. 요 최소한 요 문제만 갖고서라도 여기 잘 정리를 해 놓으시면 다음번에 또 이런 유사한 문제가 나오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계정 과목 분류가 나머지 계정 과목과 다른 거 뭐가 있나요? 보니까 임차보증금, 산업재산권, 프랜차이즈, 소프트웨어 여기 있는 세 가지는 다 무형자산이에요. 근데 임차보증금 얘는 기타 비유동자산이거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들한테 기출문제로 출제되는 문제들이 제가 기출문제들을 풀어드릴 때마다 좀 필요한 자료라고 해서 이렇게 띄워놓은 거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여기 재무상태표 필수적으로 암기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이거 암기하는데 혼자 외우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이 계정 하나 자산계정 들어가면서 재무상태표에 자산계정 설명하면서 계정 어떻게 암기해야 되고 이렇게 하라고 제가 회계원리 수업에다가 회계원리 수업 찾아보시면 자산계정 들어갈 때 여기하고 똑같은 거 이렇게 암기하세요. 순서적으로 이렇게 암기 따라서 하시면 한 30분 안에 거의 다 암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막연하게 이걸 한꺼번에 다 보고 암기하려고 그러면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건 회계 담당자로서는 기본적으로 반드시 암기해야 될 계정들이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했던 거고 실제로 시험 문제를 보면 암기가 되어 있으면 쉽게 풀리는 문제들이 대부분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무형자산이라고 했는데 여기 자산 중에서 비유동자산의 무형자산 파트 이렇게 보시게 되면 영어권, 산업재산권, 개발비, 소프트웨어 나와 있죠. 여기에 이제 프랜차이즈도 있는 거고요. 임차보증금은 어디 있어요? 임차보증금은 여기 기타 비유동자산의 임차보증금 첫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시험 문제 가장 많이 출제되는 형태의 계정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요약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니 여러분이 이 문제 푸시면서 여기서 바로 암기하셔도 좋고 그다음에 회계원리 수업 통해서 계정들의 뜻도 중요한 뜻들 많이 있어요. 회계 이론에서. 근데 회계 원리, 회계 2급도 아니고 회계 원리에서 설명한 내용들이 여기 이렇게 회계 1급 시험 문제에 지금 출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한테 회계 원리부터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이런 문제 나오면 너무 얼씨구나 하고 좋아라 하시는 이유가 그런 경우에 다 외워놨기 때문에 아주 편리합니다. 아니 편리한 건 둘째치고 꼭 암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또 나왔네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얘기 나오면서 여기 자본계정인데 여기 6번 문제도 이것만 외우고 있었으면 아주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지만 여기 자본계정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지 못했던 기종들이기 때문에 보기에도 용어가 어렵기도 하고 내용도 잘 모르시게 돼 있어요. 수업 들을 때는 좀 이해하는 것 같은데 시간 조금 지나가면 금방 잊어버리고 어렵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요거 파트도 전산회계 1급 파트에서 자본계정 파트 설명 들으시면 거의 틀릴 일이 없을 정도로 회계 1급, 세무 2급 정도는 자본계정 문제 그 수업만 잘 이해하시면 쉽게 통과하지 않으실까 싶어요. 자본 분류 항목 중 성격이 다른 것 찾고 있어요. 자기주식, 주식할인 발행 차금, 자기주식 처분이, 감자 차선. 지금 얘는 어떤 걸 기준으로 기억하셔야 되느냐면 첫 번째로 5가지 암기하셔야 되고요. 자본 잉여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잉여라고 했잖아요. 뭔가 남아있는 거예요. 남았다는 뜻이죠. 주식 발행 초과금의 말뜻은 우리 회사에서 주식을 발행하고 액면 금액보다 초과 돈을 더 받았으니 남았다는 뜻이겠죠. 감자 차익은 자본금을 감소시켰는데 이익이 발생한 경우예요. 그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우리 회사의 주식을 샀다가 다시 팔았는데 이익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식거래와 관련해서 뭔가 잉여금 남은 것을 갖다가 모아놓은 계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익이 날 수 있다면 반대로 손실 보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 자본 조정 계정에 일단은 여기에 반대되는 계정만 적어놨어요. 주식을 발행해서 이익을 봤다, 돈이 남았다. 그럼 반대로 주식을 할인 발행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 말 뜻은 액면가액보다 더 싸게 발행한 케이스예요. 두 번째, 감자라는 말 뜻은 자본금을 감소시켰다는 뜻인데 그렇게 자본금을 감소시키면서 이익이 났을 경우라면 자본금을 감소시키면서 손해날 경우도 있겠죠. 두 번째 거에 반대되는 계정이에요. 그다음에 자기 주식을 샀다가 처분했는데 이익을 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기 주식을 샀다가 팔았을 때 손해보는 경우도 있어요. 이를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요 자본 잉여금에 반대되는 거 3가지에다가 하나만 더, 우리 회사 주식을 우리 회사가 사면 걔는 자기 주식이라고 합니다. 우리 앞에서 배웠던 타 회사 주식을 사면 우리는 단기 매매증권이라고 쓰기로 했었죠. 근데 우리 회사 주식을 우리 회사가 사서 보유하고 있다면 자기 주식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본잉여금은 이 자본의 뜻은 우리 회사의 주식거래예요. 우린 주식회사니까요. 주식거래를 갖다가 한 결과 나타나는 계정들이라는 거죠. 이 정도까지만 하면 여러분들한테 오늘 112회 문제에서 벌써 자본계정과 관련돼 가지고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이익잉여금 요 3가지 파트를 벌써 말씀을 해드린 거예요. 이렇게 제가 회계 1급에서 자본계정과 관련돼서 계정들 다 설명을 해드렸었고 각각의 계정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까지 이해를 드러났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은 자본 파트 계정 한번 복습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7번 문제는 또 뭔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밑에 제가 이렇게 표시해 드리는 것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지식이 있어야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사실상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은 영석하시니까 들어보면서 이건 내가 외워야겠구나, 이건 연습해야겠구나, 그런 거 스스로 잘 판단하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보자고요. 실제 기말 재고자산의 가액은 5천만 원이래요. 근데 장부상 기말 자산 가액은 4,500만 원이래요. 그럼 500만 원이 지금 차이가 나고 있는 거네요. 그죠? 500만 원이 차이가 나고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기록해야 되는 것은 장부상 자산을 기록해야 합니까? 실제 있는 것을 기록해야 됩니까? 당연히 실제 있는 것을 기록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장부에는 4,500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지금 5천만 원이라고 이렇게 실제 재고자산은 있는데
장부에 4,500만 원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실제로 수정하지 않았다면 기재된 경우에요. 재무제표에 이 오류가 이 500만 원의 차이의 오류가 재무제표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기를 보기 전에 제가 이 상황을 설명부터 해드리고 나서 그다음에 여기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일단 여러분들이 상품 계정에서요. 기말재고 매출원가 계산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이거 상품 계정이에요. 그죠? 상품 계정. 그리고 여기 공식도 제가 이 공식은 매출원가를 계산할 때 쓰는 공식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상품의 기초재고, 여기는 단기 매입액, 여기는 기말재고. 그래서 여기 기말재고 금액을 여기서 이렇게 알려 준 거예요. 4,500만 원 장부에 있다고요. 그러면 기초재고액에다가 단기 매입액 더한 다음에 기말재고를 빼면 나머지 금액을 우리는 뭘 봐요? 매출원가를 본단 말이에요. 팔린 거니까. 그럼 이 매출원가는 어디로 가요? 여기 손익계산서 계정의 매출원가, 여기 거를 지금 금액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근데 상품이 실제로 있는 금액은 똑같은데 기말재고 금액이 4,500이 아니라 실제로 5,000이 있대요. 그죠? 그럼 매출원가는 또 얼마로 되겠어요? 매출원가는 4억 5천으로 500만 원이 줄어들어요. 재고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그죠? 이 매출원가가 지금 변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근데 지금 장부 금액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이 매출원가가 여기 4억 5,500이 들어갔을 때하고 여기 4억 5천이 들어갔을 때하고 차이가 지금 500만 원이 생겼다는 것인데 재고자산인 장부 얘가 들어갔을 때 잘못되어 있는 이 자료가 재무제표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하나 여러분이 반드시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있어요. 기말재고 금액이요. 기말재고 금액이 4,500에서 5,000으로 이렇게 증가하게 됐을 때, 즉 기말재고가 증가하게 되면 매출원가는 어때요? 매출원가 이쪽은 장부에 있는 건 4억 5,500인데 여기 실제 있는 거는 4억 5천이 되죠. 매출원가는 감소하죠. 500만 원만큼. 다시 기말재고가 500이 증가하면 매출원가는 500이 감소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정을 이해하실 때 기말재고는 자산 계정이잖아요. 재고자산. 그리고 여기 매출원가는 손익계산서의 요거 비용 계정이에요. 그래서 자산 계정과 비용 계정은 반비례한다는 걸 먼저 이해하고 계셔야지 돼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이제 이해해야 될 게 지금 여기 장부에서는 4억 5,500이라고 하는 매출원가가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 금액은 얼마가 맞는 금액이에요? 4억 5천이라는 금액이 원래 맞는 금액이죠. 그죠? 매출원가가 지금 비용이 얼마가 더 증가했어요? 반대로 비교해보면 4억 5천이어야 되는데 4억 5,500이라고 해서 비용이 500만 원이 더 지금 플러스 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죠? 여기에 비용이 500만 원이 더 플러스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비용이 증가하면 이익은 어떻게 돼요? 감소하게 되죠. 그죠? 비용이 증가했다는 말은 이익은 감소했다는 말이 되므로 이익은 감소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익은 감소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 장부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음으로 인해서 자산이 원래는 5천이 기록되어야 되는데 4,500으로 기록되어 있으니 장부 입장에서는 자산이 500만 원 지금 감소한 게 되죠. 그죠? 원래는 얼마 돼 있어야 돼요? 5천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장부에는 4,500으로 기록되어 있으니 자산이
똑같이 500이 감소되게 기록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현재가 마이너스 500. 그렇죠? 자산이 감소하게 되면 비용은 증가한다. 여기 반비례 관계 봤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실제와 장부를 비교하면서 이제 여기서 물어보는 문제로 정리를 해드려 볼게요. 지금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건 이거예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면 실제는 이런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기말재고는 실제보다 적죠. 자산이 실제보다 적게 기록되어 있다. 이거를 과소평가? 보통 그 용어로 쓸 때는 과소평가라고 되는데 실제보다 500이 적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매출원가는 실제보다 매출원가 500만 원이 더 높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비용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뜻이죠. 매출원가를 얘기했을 때. 자,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 놓고, 그러면 이렇게 매출원가가 더 높아졌다면 이익은 감소했을 텐데 나머지 해당되는 이런 계정들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 결과, 자산이 500만 원 감소했던 이 결과가 뭘 초래했느냐? 비용은 500만 원 증가하는 걸 초래했고, 이익은 매출 총이익 500만 원 감소한 게 당기 순이익까지 똑같이 계속 다 마이너스 500 감소되게 돼 있더란 말이죠. 이게 다 없으니까 매출 총이익이 마이너스 500 감소했는데 그러면 당기 순이익도 마이너스 500이 이렇게 감소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위치상으로는 여기 자산이 이쪽 걸로 자산이 감소하면 여기 위에 있는 매출 원가인 비용은 증가하고 비용이 증가하면 이익은 감소한다. 이익은 감소하고 이 이익은 당기순이익 결과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 거, 여기 자산 감소하면 여기 똑같이 표시해 놓을게요. 이익도 감소한다예요. 자, 이렇게 당기순이익이 감소하게 되면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 결산이 끝나게 되면 이 당기순이익은 어디로 간다고 배웠어요? 즉 손익계산서에서 이유야 어떻게 됐든 간에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발생했을 때 이 당기순이익은 결산 과정을 통해서 재무상태표의 자본계정으로 가요. 자본계정으로 가서 기초자본과 당기순손익이 합쳐져서 우리는 얘를 기말자본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기말자본. 자, 그래서 재무상태표의 기말이 되면 차변의 기말자산, 기말부채, 기말자본. 즉 지금 여기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손익계산서의 이 당기순이익은 그 결과가 어디로 간다? 자본계정으로 가요. 그런데 여기 있는 자본계정 지금 500만 원이 된 게 자본으로 간다면 자본 자체는 증가하겠어요? 감소하겠어요? 마이너스라면 감소를 할 것이고 플러스라면 증가를 하겠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500이 감소된 상태로 자본금으로 옮겨갈 테니 당연히 자본금도 감소하겠죠. 자본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여기 자산 옆에 자본도 감소한다. 이렇게 잘못 기록됐을 때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계산식을 써서 설명해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여러분은 이런 걸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거 일일이 다 알고 연결하기에는 여러분이 머릿속이 복잡할 거예요. 앞으로는 이거 하나를 보고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이 재고자산이 과소평가되면 이만큼이 아니라 적게 500만 원만큼 적게 했으니까 자산이 감소하면 비용이 증가한다. 얘네는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자산이 감소하는데 매출원가도 감소한다. 이런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자산의 방향과 이 자본의 방향은 항상 일치한다. 똑같아요. 자산이 감소하면 이익도 감소하게 되어 있고요. 재무제표에서 자본도 감소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네 네 가지죠. 지금 비용까지. 이 네 가지 계정의 방향성을 지금 암기해 놓으시면 앞으로 이런 유형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세무 2급에서 세무 1급에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자산 방향 하나만 알면 나머지 다 할 수 있어요. 반대로 이익을 알아도 다 할 수 있고 비용을 알아도 다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본이 증가한다. 그럼 이익도 증가하고요. 자산도 증가해요. 비용은 감소하고요. 이렇게 연결 관계가 있는 거랍니다. 중요한 거니까 잘 메모해 두시고요. 자, 요걸 기준으로 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재고자산은 자산이 어떻게 된 상태예요? 요걸 보니까 자산이 감소한 상태죠. 그럼 당기순이익도 감소해야 돼요. 실제보다. 감소한다잖아요. 맞죠? 매출원가는 비용이에요. 이익이 감소하면 매출원가는 증가해야 되죠. 증가하는 거 얘도 맞잖아요. 자산은 어떻게 됐어요? 자산은 실제보다 감소했잖아요. 자산 총계는 실제보다 500만원 여기 감소했잖아요. 자본 총계는 당기순이익이나 자산하고 똑같이 움직여야 된다 그랬죠. 자본 총계는 실제보다 500만원 증가한다? 감소한다 하잖아요. 제가 아까 얘기해 드렸던 당기순이익 그 다음에 이익하고요. 자산하고 자본 이 세 가지는 방향이 똑같아야 돼요. 이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여기는 증가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얘가 답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방향성 관계만 이해하시라고 이거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상품 계정 보시고서 자산과 비용은 반비례 관계다. 자산이 만약에 증가한다면 이익도 증가하고 자본도 증가해요. 대신 비용 감소하겠죠. 그거를 알게끔 해드리려고 요거 전체를 설명을 먼저 해드리고 요거 암기하세요. 수학 배우실 때 여러분 지금 제가 증명 다 끝내고 공식을 가르쳐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내용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8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8번 문제는 다음 거래를 회계 처리할 경우 사용되는 계정과목 물어보고 있네요. 7월 1일 투자 목적이라고 하면 투자 자산을 알아야 되겠죠. 비유동자산인 투자 자산을 알아야 되고요. 투자 목적으로 영업활동에 사용할 예정이래요. 영업활동에 사용할 예정이 없네요. 없는 토지를 샀대.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토지라고 나왔기 때문에 토지라고 써야 될까? 토지는 제가 유형자산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면 유형자산은 사용 목적으로 취득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사용 목적으로. 근데 여기는 지금 사용 목적이 아니라 투자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투자 목적으로 사용 목적으로 샀을 때는 토지라는 계정을 쓰겠지만 사용할 예정이 없는 토지라고 하면 투자 목적이라고 했으면 얘는 차별에다가 투자 부동산이라고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투자 부동산 500만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대금은 뭐 토지를 샀으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죠. 3개월 후 지급하기로 했대요. 그럼 얘는 우리 상품 제품과 관련된 게 아니죠. 그러면 지급할 거 외상매입금이 아니라 미지급금이라고 쓰셔야 될 것이고요. 그죠? 금액은 얼마라고 얘기했어요? 일단 500만원짜리 미지급금 이렇게 해주실 거고, 자, 그 다음에 중개수수료는 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 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는 우리한테는 현금으로 갖고 있다가 현금으로 지급한 게 되겠죠. 20만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중개수수료는 토지를 살 때 마찬가지로 부대 비용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부대 비용인 경우 어떻게 하기를 배웠어요? 취득하는 자산에 포함시킨다 라고 배우셨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500만 원이 아니라 여기는 얼마라고 기록해야 된다? 여기 중개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520만 원이라고 이렇게 기록하셔야 되겠죠. 자, 그럼 이 회계 거래상에서 사용된 거 뭐뭐 있어요? 투자 부동산, 그죠? 미지급금, 현금. 여기 해당돼서 나오는 거 투자 부동산 이 하나밖에 없네요. 그죠? 그래서 투자 부동산이 답이 되는 거였었어요. 투자 부동산이요. 참고로 이렇게 보시고요. 여기까지 재무회계 1번 문제부터 8번 문제까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풀어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원가 계산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